네, 우석진 교수님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혼의 영적자 우석진입니다. 네, 김원장 기자는 우석진 교수님 부재 상황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걸로 그러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락이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김원장 기자님, 우석진 교수님 날인가요? 출연하면 론스타 사건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미 선주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깊이 있는 설명 지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론스타 이게 그 텍사스 주 별명이라면서요. 이건 플로리다도 선샤인 스테이트 별이 하나여서 론스타. 저 지긋지긋한 경제하는 기자도 22년 동안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그랬잖아요. 롱스타였다고. 말되네요. 네, 정말. 우리 정부하고 정말 악연이고 뭐 해제 펀드, 뭐 벌처 펀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친구들도 예를 들어 우리 친구가 소송을 하는데 뭐 나랑 사업을 하다가 차 틀어져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럼 소송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한 4조 원, 5조 원 벌어간 친구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계약 끝나고 나니까 소송을 건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돈을 더 못 벌었다고. 참 못된 친구들인데 다행히 우리 정부가 이겨서 한 푼도 안 물려주게 됐습니다. 네. 정리 끝났습니다. 근데 끝난 거 맞아요. 뭐 다시 또 소송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네. 뭐 그러니까 우리 몇 년 전에도 뭐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시 처음부터 왜냐하면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실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될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 뭐 한동훈 호칭이 뭔가요? 한동훈 전 대표? 하여간 뭐 1.5%의 승률에 도전해서 이제 지금 사실은 이뤄낸 건데 론스타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포기해야 이제 끝나는 거다. 근데 이제 그 보도를 좀 접하긴 했는데 이제 우리 손을 들어줬던 결정적인 이유는 절차 문제였던 거잖아요. 네. 법리 중에서 우리 이제 저쪽 론스타 쪽에서는 우리 국회 녹취록 같은 걸로 많이 했어요. 우리 국회 녹취록에서 그때 이제 좀 연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03년도에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론스타라는 헤지펀드에 팝니다. 외환은행이 많이 부실해졌고 그 밑에 외환카드가 부실해서 그때 팔고 나서 그러니까 3, 4년도 안 돼서 론스타가 이걸 다시 이제 HSBC에 되팔려고 하는 그걸 무려 6조 원, 7조 원 주고 얼마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상황에서 의혹이 불거졌고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를 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헐값에 판 것은 최소한 3천억에서 8천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었는데 헐값에 팔았고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이 금융자본을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데도 인수했다라고 분명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대검 중수부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팀이 이제 수사기획관이 최동욱 뒤에 이제 검찰총장을 하는 최동욱 검사, 이제 평검사의 한동훈 검사, 그다음에 금감원장 했던 이복현 검사 뭐 이런 분들이 있었고 이분들이 수사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주가 조작이 2011년에 밝혀집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동원된 그래서 그 론스타 관계자들을 처벌해요.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잘한 거예요. 분명하게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잘했다고 말을 못 하더군요. 그랬더니 본인이 막 내가 잘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쪽에서 누가 이것을 헐값에 팔았는가. 그다음에 산업자본. 당시 론스타는 예를 들어 130개의 골프장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에 4조 원어치 당시 가격으로. 그런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하려면 BIS 비율이 8% 밑으로 부실 은행이라고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그때는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였잖아요. 금융위원회도 아니고 금감원도 아니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시된 BIS 비율은 10%예요. 우량은행이에요. 팔려고 했더니 6.1이 됐어요. 이걸 누가 고쳤느냐, 어떤 의도로 고쳤느냐, 그래서 누가 팔기로 결정했느냐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우리 검찰은. 아주 그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그 팩스 받은 사람은 있는데 보낸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아니 팩스는 원래 이거 나오지 않나요? 맨 위에. 근데 이제 번호는 있는데 누가 보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여하튼 지금 이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선수도 지금 거기 대부분 나오는 선수들입니다. 당시 이제 매각할 때 은행 제도과장 추경호입니다. 추경호. 전 은행 제도과장이 주영환이라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지금 부위원장 하시는 분이 고 전임자예요. 그분이 청와대로 갔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7인 회라고 하는 이런 매각을 위한 회의를 이제 주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호텔에서 7명 모여가지고 작전 짰다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여간 당시 금감위원인지 선수들은 우리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일본에 골프장에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근데 누군가 가가지고 일본 관보를 뒤져가지고 그 관보에 게재된 거를 뒤져가지고 이분들이 하여간 산업자본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걸 처분하는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의를 안 했어요. 회의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때 회의를 해야 됐던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하는 총재인 이제 이창용 총재가 그 회의를 주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열었어야 되는 건데 회의를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넘어갔다, 눈쳤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과거 그냥 소송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문의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들 중요한 포스트 가가지고 그렇네. 이 문제를 묻는데 일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소송할 때 저희도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소송하는 거는 이제 소송할 수 있는데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도과가 돼가지고 이런 그때 관여했던 이상한 짓 했던 이제 공무원들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면 정리됐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당시에 매각과 관련된 그리고 이 그때 잘못된 거를 덮기 위한 진짜 이상한 짓들 엄청 많이 했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처벌은 둘째치고라도 한번 백서라도 조금 정리가 좀 돼서. 그러니까. 외환은행 매각의 진실은 아직도 미궁인 거네요. 미궁입니다. 미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제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고 경제부 기자들은 정말 20년 가까이 매달려온 사건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아는 기자가 제가 볼 때는 막 100명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때 했던 기재부 관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경호 의원만 해도 그때 이제 은행제도과장, 팔 때는 은행제도과장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검찰 수사 이게 이제 5년 만에 2011년에 대법원에서 그래 그때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했어 이렇게 해서 론스타의 책임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 하나은행에 팔려고 하는데 이거 잠깐 기다려 이러다가 금융위원회에서 갑자기 그래 그럼 너희들 6개월 안에 지분 정리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잡으려다가 풀어주는 셈이 됐어요. 그때 금융위 부위원장이 누구냐면 또 추경호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가지고 대단한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은 회사가 기업이 부실해져서 투기 자본이 와서 사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동료 직원들이 해고됐겠습니까? 그런데 고문을 맞습니다. 론스타에. 자기 은행이 팔려갔는데 자기가 은행장으로 있던 그리고 15억 원의 자문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대로 그 뒤에도 KIC인가 이분이 대표로 갑니다. 한국투자공사 대표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2003년도에 외환은행이 팔려갈 때 당시에 김앤장 고문이었죠. 그때 론스타가 김앤장을 선임하거든요. 그 뒤에 세종으로 바꿉니다. 론스타가 법무법인 세종으로 바꾸는데 세종엔 또 누가 가느냐? 2011년인가 그
윤영로 외환은행장 했던 분이 또 론스타 쪽에 가서 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재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싶은데 이게 참 지독합니다. 그러면서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카르텔은 뭐라도 피하는 있잖아요. 못 피하라고. 그때 이제 다시 검찰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동훈 검사든 그때 팀이 잘한 거죠. 한 검사도 열심히 했고 그때 이제 2명을 잡았어야 됩니다. 근데 1명을 놓칩니다. 스티븐 리라고. 그러니까 이 아주 핵심 당사자 검머리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 론스타 안에서도 상당한 순위에 있던 사람을 우리 검찰이 놓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론스타 코리아 사장의 영장을 칩니다. 영장이 안 나옵니다. 법원에서. 그 영장을 또 칩니다. 안 나옵니다. 또 4번을 칩니다. 그 검사가 한동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법원이 왜 영장을 안 내줬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장본인과 그 책임을 못 묻게 됐으니까 검찰 수사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찰 수사를 열심히 했다. 그 표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하나의 결이 그 헐값 매각의 진실을 지금이라도 밝히고 싶은데 밝히기 위한 가장 그 강력한 수단은 수사권을 동원하는 건데 수사권을 동원하려면 공소시효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이 제일 핵심 자리에 있었고 예. 아까 말한 이강원 외환은행장 이런 사람들 다 구속됐다가 다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수사권 발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렵다고. 제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검찰 수사를 잘했느냐, 열심히는 했는데 잘했느냐 못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자 1조 3천억에 판 걸 HSBC가 4년 만에 7조 원에 되살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외환은행을 왜 그때 그렇게 서두르게 외국의 해외에 투기 자본에 팔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만들죠. 당연하게.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승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냐 아니면 불씨는 살아있는 거냐. 그건 이제 론스타 쪽에서 아마 사실은 우리가 승소했다는 게 정확히 말하면 2022년에 그러니까 론스타가 2012년에 제기한 우리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되팔려고 비싸게 되팔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방해해서 비싸게 못 팔았으니 그 손해본 6조 원을 한국 정부가 배상해라 이 소속에서 2022년에 10년 만에 이제 ISDS에서 그러면 한 3천억 정도를 한국 정도가 잘못했으니 그러니 6조 원에 3천억이니까 20분의 1 정도 그렇죠. 한국 정부가 물어내라 하고 판정이 나왔는데 이 판정을 취소해 주라는 소송에서 우리가 어제 승리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그 소송에서 그 중재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 증거 사용거 중에서 한국 정부가 거래된 게 아닌데 얘네가 잘못된 증거를 근거로 썼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은 취소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하나은행하고 그 론스타하고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재판을 이제 론스타가 졌습니다. 받고 있는 건데 그거를 증거로 썼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거다 해서 이제 사실 처분이 취소가 된 거예요. 사실 절차 위반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뭐 우리 3천억 마저 먹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가는 거고. 이제 론스타 입장에 기회 비용을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다만 이제 자본의 그 이기심. 이기심을 봤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좀 남아있는 소송이 뭐냐면은 이제, 론스타가 이제 그 외환은행 매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익을 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론스타가 이제 미국 텍사스에 사실은 이제 교사들의 연금을 관리해주는 헤지펀드예요. 사학연금이네요. 사학연금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투자협정이 맺어져 있는 그런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실은. FTA가 맺어져 있는. FTA 같은 이제 뭐 투자협정 같은 게 맺어져 있는 게 보통 벨기에를 많이 타고 들어와요. 벨기에 같은 데를 많이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론스타지만은 열어보면 형식적으로는 벨기에 법인이고 막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럼 법인세를 어디에 낼 거냐, 이 양도 차익을 어디에 낼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로 막 이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은 이제 우리가 과세권에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론스타는 아유 그건 아니고 우리는 벨기에 법인이니까 벨기에 낼 거다 우리. 여하튼 이제 고 소송이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과세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는 사람들은 아직 다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런 소송이 좀 자잘불안한 게 좀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게 누가 책임졌지, 누가 잘못했지, 누가 잘했지, 자꾸 이걸 따지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청취자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때 그걸 팔려고 했지? 굳이 그걸 왜 팔려고 했어? 그런데 IMF 때부터 우리가 이제 IMF에 우리가 달러로 지원을 우리가 외환이 부족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IMF 지원을 받으면서 구조조정을 해라. 망할 기업 살려내지 말고 그다음에 외국 자본들 받아라. 근데 우리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줄 알았어요. 나쁘게 보면 신자유주의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래서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는 게 맞고 우리가 이제 부자 나라가 돼가니까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우리도 참여하려면 뚝을 낮춰서 외국 사람들이 쉽게 투자하게 되고 우리 은행의 지분들도 외국인들에게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2002년에 이제 카드 대란이 나고 LG 카드가 망하고 외환카드 부실해지고 이러면서 뭐 그때 판 은행들이 우리가 한미은행도 있고 제일은행도 있고 다 칼라일에 뉴브리지 캐피탈에 다 싸게 팔아서 이 투기자본들이 론스타뿐만 아니고 다 몇천억씩 몇 조씩 남기고 시티은행에 되팔고 또 제일은행은 스탠다드인 그래서 SC 제일은행이고 스탠다드인 차타드에 또 팔고 그러면서 투기자본들이 몇 년 동안에 몇 조 원씩 벌어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험으로 진정한 선진국의 그 금융시장에 그 비싼 비용을 들이고 공부를 하면서 진입을 한 거죠.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 약간 그 의사결정자가 또 김진표고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한 겁니까? 뭔 말을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창용 총재가 네. 이제 블룸버그 TV인가 거기 이제 외신이랑 인터뷰하면서 그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기조인 건 맞지만은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에 따라 가지고 그 인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change of direction, 내가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11월 12일인데 그날 이제 채권 시장이 완전히 폭풍이 이제 닥친 건데 저 사진 그림 가져온 거 하나 보여주시면은 그 여하튼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좀 이해를 해봐야 돼. 제가 이제 저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에 빨간색 그 세로선으로 된 게 있는데 저게 11월 12일입니다. 저기에 그 발언이 있고 저게 이제 채권 인터뷰가 12일 날 있었습니다. 네, 12일 날 있었는데 그날 폭등한 거예요. 폭등한 거예요. 근데 저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올해의 채권 시장을 조금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연초에 보면은 이제 미국도 금리를 뭐 4번, 3번에 5번 정도 내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고금리에서 이제 저금리 기조로 간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전망들이 쭉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하고 이제 그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 외우면 좋습니다. 외워두시면은. 채권 이제 금리 내린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뛸 거 아니겠습니까? 오르는 건 사놔야지. 예. 그래서 연초에 아마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채권들 뭐 엄청 담아놨을 거예요. 자기 포트폴리오에. 예. 근데 올해 전개된 게 사실은 그렇게 전개가 안 됐거든요. 네. 그렇게 전개가 안 됐어. 안 돼가지고 아마 그 계좌마다 지금 손해 나는 계좌가 지금 뭐 어마무시할 겁니다. 지금 손해 나는 계좌가. 그리고 연말이니까 지금 정산을 뭔가 해야 되는데 손해 나고 있고 아니면 간당간당하고 이익 난다 그랬는데 아마 이익이 안 나고 있을 거니까 그 펀드 매니저도 아마 짐 싸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너 나가라고 그러면서 쫓겨날 그 지경인데 네. 이창용 총재 발언이 외신으로 먼저 나갔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의 투자들이 먼저 우리나라 국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국내에도 이러고 있다가 이거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금리가 막 뛰기 시작하니까 채권 가격이 막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금리가 뛰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좀 늦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도 약간 부적절했지만은 이런 얘기를 외신에서 먼저 접근해가지고 국내 시장에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됐다라고 해서 시장 불만이 뭐 엄청납니다. 근데 왜 그럼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요? 세 가지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이창용 총재 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저도 편입니다. 그 관료들이 좋아요. 우리 사회는 위로 올라갈수록 아무 의견이 없는 사람들이 꼭 제일 높은 자리로 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도 김용범 실장을 조금 응원하는 편입니다. 엊그제 우리 운영이만 빼고 네. 그건 뭐 화내서는 안 되죠, 그 자리에서. 네.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한국 경제 생각보다 안 좋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금리나 폭이나 시기 조절하겠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기서 안 써야 할 단어 하나가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방향 바꿀 수도 있어. 금리 올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우리가 누가 봐도 아니 블룸버그 기자가 바보입니까? 한국이 지금 어떻게 금리를 올립니까? 사실은 뭐랄까 살짝 던진 거거든요. 세 번째는 그래서 만약에 환율 올라가면 우리가 적극 개입할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방향 바꿀 수 있어. 이 한마디를 이창용 총재 제가 볼 때는 일부러 했습니다. 왜냐? 너희들 그렇게 우리 외환시장 깔보지 마. 우리도 금리 올릴 수 있어. 금리 올리면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물타기 발언을 한 게 아닐까 그랬는데. 의도적으로?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 시장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틀 지나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2조 7천억을 순매도합니다. 4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주식을 팔았는데 저는 이것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올해만 해도 왜 불안하냐면 올해만 해도 우리가 적자 국채를 110조를 찍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10조를 해외 시장에 가서 좀 빌려줘 이러려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자를 더 쳐줘야 되니까 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인상 압력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마다 200억 달러씩 미국에 줘야 되는데 최대.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외환보유고 운영해서 거기서 남는 이익으로 준다지만 부족하면 국채를 찍어내거나 외환보유고를 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외국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 4,3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충분하겠지. 저 나라는 뭐 항상 무역 수지도 흑자가 나는 나라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요즘 조금 환율 외환시장이 좀 안 좋아. 이러는 과정에서 게다가 지금 이제 1,500원이 뚫리면 1,490원, 1,480원이 뚫리면 제가 볼 때 1,550원 가버리거든요. 1,500원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도 외환보유고 엄청 풀면서 방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4,200억 달러가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 200억 달러 허물어져서 4천억 달러가 남으면 이 금융시장 전부 다 이게 심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이창용 총재가 조금 과한 표현을 쓴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김 기자의 네. 말씀에 이미 녹아있는데 금리 인상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금리를 올립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환율발 사실은 이제 그런 환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네. 환율이 높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구조적으로는 이제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금리 격차가 지금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환율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우리가 그 격차를 조금 좁힐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건데 이게 뭐 발언이 사실은 때와 장소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때와 장소가 중요하고 뭐 발언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피해를 좀 덜 보는 방식으로 이제 발언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내년에 우리가 조금 확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확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국채가 이제 많이 발행될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지금 증시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많이 뺐어요. 네. 돈을 많이 빼가지고 은행에 지금 돈이 좀 없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좀 오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참에 우리 은행채를 좀 발행하자. 은행이 돈을 좀 끄자. 그래서 신한은행이 약 1조 원 규모의 은행채를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행 이자 자체가 너무너무 높아요 지금.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뛸 가능성이 지금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완전히 지금 불 붙으려고 지금 막 이러고 있고 지금 연말 오니까 이제 채권 딜러들은 뭐 뭔가 정산을 해야 되니까 민감하고 예컨대 우리 소개팅 한다 그러면은 그 조건을 많이 따지지 안 따지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나간다 이건데 결혼한다 그러면은 조건을 막 따지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이게 찰지네. 그 저희가 이제 만기라고 하는데 만기가 긴 것들은 금리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건만 조금 바뀌어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만기가 길기 때문에. 근데 짧은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뭐 민감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채권은 보통 만기가 조금 길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이게 조건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국내 언론도 아니고 외신에 갖다 이제 뿌렸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맛이 좋지 않다. 예전에 앨런 그리스펀 할아버지가 그 연준 의장을 16년이나 하셨잖아요. 그때 청문회 맨날 불려갔었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럼 바로 막 설명을 하니까 상원 의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리스펀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내가 잘 설명한 거다. 연준 의장은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통위 위원장 늘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서 답답하긴 해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애매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창용 총재 기자들 입장에서는 참 이런 한국은행 총재가 없어요. 비교적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굉장한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채권 시장이 튀어 올라 버리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잘못 말한 거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정치권에서 여권에서 또 너무 경솔하게 할 거면 물러나라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총재의 독립은 지켜져야 하고 가급적 우리가 왜 인류가 100년 동안 중앙은행이라는 그 조직을 따로 떼놨겠어요 정부에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발언은 그렇게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라는데 두 분의 평가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렸으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은행 보고서 뭐가 있냐면은 이창훈 총재가 취임한 다음에 그 금통위원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하는데 그 발언 기간 중에 그 금리의 변동성이 커졌다. 그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하는 총재의 메시지에 되게 주목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로 해가지고 시장을 흔드는 게 맞는 거냐 도대체. 금리 시그널이면 됐지. 사실은 여기에 일 개인이 여기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줄 필요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또 동시에 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해외 외신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시장을 흔들 발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려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요거까지 짚고 마무리하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좀 한정한다면 어디까지 내달릴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문화시장 이제 양안 관계 이상해지면 자위대 출동하겠다 이거잖아요. 존립 위기 사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도대체 왜? 하여튼 이 문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치인이 명분이나 소신을 강조하면 본인에게 이롭고 그런 말 참으면서 실리를 추구하면 국민에게 이롭다. 딱 그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본 영화 닫아버렸고 관광객들 가지 마라 그랬더니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모든 여행사들이 그냥 항공권을 취소하면 사흘 만에 49만 장을 취소해버렸다고. 수산물 수입 금지했고. 여행 닫고 수산물 닫아버렸고 그러니까 여행객은 33% 수산물은 22%가 중국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어부 5명 중에 1명은 갑자기 물건 팔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건 히토류 카드 좀 있으면 나올 건데 그때까지 빨리 이 말을 다카이치에게 이 말을 빨리 회수해라.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 이거 회수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일본 총리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국내에서는 인기가 요 사건 요 건 관련해 가지고 90% 이상 지지율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산물 시장 또 개방 또 압박이 좀 오겠네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오는 거죠. 우리가 좀 사달라. 그럼 이제 일본 걸 우리가 사줘야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연결이 이제 되는 거죠. 사실. 그건 좀 아니잖아. 근데. 그래도 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일본
일본 국민들도 지금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져서 중국 관광을 안 가게 되면 중국에서 또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관광객들이 또 일본 안 가게 되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불난집 앞에서 지금 기름 뿌리. 아니 뭐 저기 근데 시간 되면 저희가 한 1, 2분 남았으니까 사진 저희가 준비했는데 되나요? 이거 네, 보고 하죠 이거. 예, 들어주세요. 네. 어제 저거 봤어요. 신문기사에서 예. 보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외교 무대 저게 그 바지 주머니에 일본이 외무성 국장을 보냈더니 중국이 만든 연출한 사진이에요.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인민복 입고 나왔다고 봐요. 중국 국장이고. 그렇더라고요. 네. 뭐가 생각났냐면 2019년에 소부장 분쟁할 때 우리가 해결해 보자고 우리 산업부 과장들을 일본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무슨 탕비실 같은데 뒤에 맞아요. 칠판. 맞아. 일본 공무원들은 꼭 그렇게 뭐 칠판에 아직도 이걸 써요. 그리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맞아들이거든요. 딱 그 모습이에요. 이분이 그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국장급, 외무성 국장급 둘 다 국장급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중국의 관영 TV의 영상을 딱 그 부분만 캡처해서 일본 신문들이 이렇게 이제 비굴한 상황이 됐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그 우리 공무원 맞이한 그분이었으면 딱 진짜 재밌을 뻔했는데. 근데 과연 다카이치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마지막 카드는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카드는 게 히토리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토리우를 과거에 한 15년 전쯤에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이 바로 그냥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히토리우 들어오면 일본 자동차 업계는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팩트시트 보면은 양안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문장 쓰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써줬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도 불안불안하단 말이죠. 맞아요. 네, 우리는 중국에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수출해서 돈을 버는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가 2.4배가 큰데 우리가 일본만큼 중국에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담벼락을 우리도 같이 걷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일 관계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한중 관계도 좀 봐야 되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한일중, 한중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고치는 것도 그 담벼락을 거치면서 잠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